지금부터 제 195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바이오 아이카 사업단장 현병환 교수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을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요즘 CEO들께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으시고 또 준비도 많으시고 이럴 시기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이 분야를, 바이오 산업 분야를 한번 조망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해보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를 아주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팀 엄민용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엄연구원님은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2021년도 한국거래소 대한민국 베스트 리포트 상도 받으셨고요. 매년 21년, 22년, 매년 23년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데서 제약바이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종종 좀 모시고요. 중간중간에 결산 부분, 분기별로도 그렇고 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내년은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떤 산업 분야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2023년 상반기랑 하반기 이렇게 좀 키워드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키워드로는 5개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그리고 내시 치료제, 알츠하이머, 유전자 편집,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5개 주제별로 시장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을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쪽은 제가 하얀색 음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 제품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서 이제 오젬픽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일라이릴리 또한 마운자로라는 제품이 이제 젯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공장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국내 시장까지 비만 치료제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선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 자체가 경쟁약물인 위고비보다 20%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월 14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아시아 인구들은 이제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저렴한 이제 저가형 비만 치료제가 나와주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은 국내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 또한 2022년에 하나의 굉장히 큰 키워드였었는데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이제 바이오젠의 레카네맙이나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같은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매출에서 이렇게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키워드로 좀 죽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산업자료로 전망을 썼던 부분이 바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인데 국내에 있는 툴젠하고 가장 좀 연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4세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던 벌브나 빔 같은 기업들이 부작용 이슈로 굉장히 큰 폭 하락을 했었지만 이제 3세대 유전자 갑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버텍스가 이제 인류 최초로 드디어 올해부터 이 유전자 편집 시대에 도래한다. 이 기업들로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겸상적 혈구병이나 지중해 빈혈 같은 유전성 빈혈 환자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이 개발되지만 앞으로는 자가면역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여러 만성질환까지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처방이 돼서 이제 한 번의 이제 처방만으로 완치가 되는 위전병이 치료가 되는 시대가 드디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국내 관련 기업으로 툴젠이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고 현재 크리스퍼의 기술을 이전한 CVC라고 하는 그룹하고 툴젠이 현재 이 3세대 기술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내년 상반기 정도 좀 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툴젠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겸상적 혈구병이나 지중해 빈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약가가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1,000명만 맞아도 바로 매출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비싸군요, 약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한 번 투약으로 완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약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생각했던 이제 유산균이 드디어 FDA로부터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세라스 테라퓨틱스에서 이 대장염 치료제인 이제 SER109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매출이 큰 폭 성장을 이뤄주지 못하면서 현재는 키워드로 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키워드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반기 키워드겠죠. 네. 하반기 키워드로 우리가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가 이어졌었는데, 올해 8월 달에 삼성자산에서 이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가 출범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저점 시그널을 좀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팜 같은 국내 굵직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R&D 기업들까지 구성에 들어가면서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지금 좀 상황입니다. 올랐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임상 결과나 모멘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면서 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봤던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정부에서 M&A를 반대하거나 빅파마의 제품을 약가를 인하시키는 등의 좀 빅파마하고의 전쟁들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미국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우연하게도 8월 28일에 모두 해소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올해 5월 18일 날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네. 작년 12월에 터졌던 이 바이오텍 호라이즌을 암젠이 무려 35조 원에 인수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8월 28일 날 이 소송이 억지 소송이다라는 거를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이 M&A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IRA 약가 인하 10개 약물을 발표를 또 동일한 날 네. 했었는데, 오히려 이 발표된 10개 약물이 생각보다 빅파마 입장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제품들이고 보통 만성질환 제품으로서 이제 출시가 좀 오래됐던 제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뭐 빅파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 이 법령이 발효되는 시점도 2026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약제 해소로 10개 약물이 발표된 날 이 10개 약물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빅파마들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FTC M&A 반대나 약가 인하 등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미국에서는 일단 해소된 상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만 와준다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움직여주면서 국내 바이오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산업 섹터가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에서 상방으로 갈 시점에 제일 먼저 뜨는 게 바이오 헬스 업종이더군요.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게임 산업인데 물론 또 경기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또 바이오 헬스 업종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올라가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5년물짜리가 이제 5% 금리를 찍으면서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기대감은 이제 우려는 이제 우려. 완전히 사라진 그렇죠. 상태고요. 이제 하방 심하게 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네.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관련된 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피하 주사로 변경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알제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비브가르트라는 제품을 피하 주사로 승인을 받았고, 또 로슈라는 기업이 현재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판매 중인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이라는 제품도 이제 드디어 피하 주사로 최초 승인이 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머크가 현재 국내의 기업인 알테오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액이 높은 무려 연간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이 키트루다라는 제품에 대해서 현재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이 빅파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피하 주사로서 막을 수 있고 또 앞서 보셨던 미 정부의 IRA 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갖고 있는 키트루다가 국내에 있는 알테오젠하고 현재 피하 주사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 9월이면 임상 3상이 종료되고 25년 승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글로벌 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테온 주가도 좀 올랐겠네요. 최근에 꽤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도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키워드 네 번째로 보시면 뭐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지만 TL1A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기존의 매출액이 가장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높았던 휴미라라는 제품 대비했을 때 4배 높은 유효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현재 올해 다 인수합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크가 3월 달에 프로메테우스라는 기업을 4월 달에 14조 원에 인수했고 로슈도 70억 달러의 텔라반트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항암제 왕이었던 로슈와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왕인 머크가 모두 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기업들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미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너무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를 열심히 하던 회사들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좀 이제 관련 기업으로서 좀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키워드로는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올해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SK바이오팜이 이제 7월 달에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사업 확대를 발표를 했었고요. 노바티스라는 빅파마가 플루빅토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완치까지 가능하게 하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었고 현재 올해 출시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매출 1조 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FDA나 보험청에서 이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때도 방사성 의약품을 쓰거든요. 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진단제 보험 확대 결정도 이루어지면서 국내에 있는 퓨처캠이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M&A로는 올해 10월 달에 일라이릴리가 포인트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기업을 14억 달러에 인수했고 또 9월 달에 로슈가 이제 펩티드림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이 방사성 의약품 기술 이전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큰 성공을 이루면서 나머지 빅파마들도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의지가 올해 굉장히 크게 보였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 새로운 키워드로 완전히 차를 잡았네요. 그렇죠. 기존의 항암제들에서 내성이 생기거나 또는 불응성 환자들 같은 경우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 유효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성 의약품 우리가 흔히 피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폭의 내성을 가진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바로 사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 뭐 항암제 방법으로 항암 치료 방법으로 이제 피폭을 썼잖아요. 그게 이제 올드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하고 전혀 다른 네, 기존의 그 요법은 방사선 요법으로 방사선을 직접 암에 쬐어주는 방식이고요. 이 방사성 의약품은 피폭을 일으키는 그 동위 원소를 그 암세포만 따라가주는 물질을 붙여서 유도미사일처럼 그 피폭시키는 원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이 최근에 부작용은 낮으면서 유효성이 높은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가장 밑에 있는 키트루다 ADC는 이제 내년 전망으로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쪽으로 좀 옮겨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올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지수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내년도 이 그림을 똑같이 유지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바이오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올해 4월 달에 제약바이오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렇죠. 그러냐면 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기업들의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근데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바이오텍들은 네. 이 3월 달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3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죽고요. 아, 이제 3월 31일 이후부터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모두 속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 4월부터는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들로 바스켓으로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바이오를 쭉 담아가는 음,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 물론 어떤 특정 트리거가 있어야만 지수가 반등하지만 요 4월 달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종양학회나 6월 달에 열리는 미국 이제 암학회,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들이 열리면서 전반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아스코 학회가 6월 달에 종료된과 동시에 요건 좀 국내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다 수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7월 달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고요. 아하, 일종의 막 그 시간별로 테마주를 형성했군요. 아, 맞습니다. 요게 저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국내 장에서. 그래도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타임폴리오나 삼성자산에서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바이오가 너무 바닥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붙으면서 또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미국 금리의 그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거라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고요. 최근 10월 달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를 찍으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바이오하고 한국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10월 말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다 올라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오른쪽 아래 그림 4번 보시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줄여서 NBI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3월 13일 날 파이자가 시젠이라는 기업을 무려 56조 원에 인수하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다가 네. 5월 18일 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M&A 반독점 소송이 발표되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M&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던 상황에서 금리 이슈가 해소될 것 같은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미국도 드디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미국 바이오가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바닥을 드디어 보여줬다. 그래서 XBI나 MBI가 1년 내내 떨어지던 와중에 드디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틀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림 5, 6, 7, 8번 보시면 올해 4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제약바이오를 바스켓으로 담는 굉장히 긍정적 상황이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올해 보시면은 레고캠바이오가 4월 3일 날 이제 포순제약으로부터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았는데 그림 7번 보시면 알테오젠이 동일한 날 머크로부터 또 이제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사노피로부터 또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네.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신뢰도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네.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이때 당시 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경영진 복귀를 밝히면서 네. 그 기대감으로 4월 초부터 급등한 그렇군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림 8번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3월 달에 중국에서 이 중증급 무력증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3상을 성공을 발표하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약바이오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바이오텍에서 긍정적 뉴스가 나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해 7, 8월 달에 제약바이오 지수를 크게 올렸던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바로 ETF 출시인데요. ETF 출시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에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인데 8월 3일 날 삼성자산에서 출시된 ETF의 구성 종목에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기업이 이제 5위에 있는 알테오젠하고 알테오젠. 네. 그다음에 14위에 퓨처캠, 16위에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세 개 종목을 묶어서 이제 좋다고 설명하는 애널리스트 아마 저밖에 없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보다 비중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위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높았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3개월 뒤인 11월 3일 날 알테오젠이 비중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금은 알테오젠은 이게 그 마일스톤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는 게 자체적인 제품으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죠. 아직까지는 네. 빅파마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피하 주사 기술 플랫폼을 이제 이전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25년에 출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제 드디어 매출로서 발생된다라는 점. 출시되는 거는 어느 정도 확률로 보십니까? 기존의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 거의 없습니까? 뭐 제가 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머크가 최근에 키트루다에 대한 환자 선호도 조사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호도 조사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마케팅 활용 목적의 임상이거든요. 네. 이게 출시를 앞두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네, 네. 내년 9월 23일에 이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임상 3상이 종료될 예정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선호도 조사 임상이 들어가서 아마 머크 내부적으로는 이미 3상을 성공했다고 예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아직은 이제 알테오젠에서 글로벌 계약 탑10 조건 아직 탑10으로 비공개 계약 상태라서 그렇죠. 계약 조건을 네. 안 저희가 밝혔죠. 추정은 이제 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알테오젠 때 설명드리겠지만 기존 머크하고 계약했을 걸로 추정하는 그 규모가 4.7조 원에 달하고요. 이 4.7조 원의 계약은 6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매 금액에 따른 로열티가 없어서 이제 4.7조를 6개로 나눠 보시면 한 품목당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800억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마 키트루다 SC가 출시되면 3년 안에 7,800억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는 머크하고 이 계약을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머크 입장에서 키트루다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머크 입장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지금 키트루다에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기대감에 묻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굉장히 큰 폭 하락을 작년 여름부터 해놓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었다가 네. 최근에 알테오젠이 4조 원까지 2조 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4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업 가치 4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아, 대단하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비중 1, 2, 3위를 계속 이제 바꿔가고 있고 최근에 또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최근에 14위로 비중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시면 기술 좋기가 레고캠도 좋은데 여기 별로 안 보이네요. 여기는요. 네, 이번 ETF 출시됐을 때 가장 좀 의외였던 점이 우리가 보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바이오 3대장 하면 이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이렇게 세 개 기업을 꼽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ETF가 출시됐을 때 레고캠바이오나 이제 ABL바이오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ETF 구성 종목의 기준은 이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냐 없냐로 아마 나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R&D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출시 시점이 예견하기 어려운 ABL이나 레고캠과 달리 알테오젠은 이제 2025년부터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드디어 머지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돈 버는 바이오텍을 드디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타임폴리오 ETF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알테오젠이 출시 당시에는 종목 비중이 13위였지만 최근에 3위까지 올라왔었고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존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비중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5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올해 그 좀 주목받았던 학회들을 보실 수 있는데
아까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들이 6월 달에 굉장히 급락을 했던 걸 보실 수 있는데 아스코 학회 일정을 보시면 6월 6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지만 학회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이제 드디어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뭐 최근에 카카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총 8개의 기업이 정식 초청을 받아서 현재 참석할 예정이고요. 뭐 정식 초청이 아니어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컨퍼런스가 개최됨과 동시에 보통 빅파마들이 M&A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제약바이오 지수가 미국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9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M&A 이력을 보실 수 있는데 작년 전체 M&A 규모가 9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8월 달에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도 여전히 똑같이 자금 조달이 좀 어렵게 네, 됩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빅파마 입장에선 거의 박앤세일 상황이죠. 음, 그래서 옛날에는 금리가 낮았을 시절에만 해도 파이프라인을 한 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으로 지금 바이오텍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바이오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M&A는 가장 많았던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싼장이 들어섰네요.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올해 6월부터 지금 5번의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지금 뭐 머크도 올해 2번, 로슈도 올해 2번, 그 다음에 뭐 노바티스도 올해 2번 이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노보노디스크도 올해 2번 인수합병했거든요. 참 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같을 때 네? 싸게 막 사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던 게 바로 3월 13일에 있었던 파이자가 시젠이라는 기업을 무려 56조 원이라는 돈을 주고 네. 인수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지수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큰 폭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 ADC인데 우리나라도 ADC 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뭐 3개 기업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가장 리드 약물인 LCB14번에 대한 기술 이전이 영국에 있는 비상장사인 익수다에 되었고 그 익수다의 전체 지분의 47.05%를 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국내 셀트리온입니다. 네, 그래서 ADC 관련 기업으로는 레고캠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론자가 시나픽스라고 하는 ADC 기업을 1억 7,200만 달러에 인수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기업이 이제 론자에 인수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공동계약 체결을 했던 회사가 바로 ABL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이중항체 ADC를 론자하고 시나픽스하고 같이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ADC 관련주로서 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키워드별 설명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주목해야 할 학회 그리고 M&A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0페이지부터는 한올바이오파마와 알테오젠에 대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주요 이슈 정리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넣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무이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일무이하냐? 잠깐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표 2번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 2번에 보시면 이뮤노반트의 그 히스토리컬 타겟 프라이스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가지고 가서 그 제품만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곧 한올바이오파마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권사 13곳에서 이뮤노반트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목표 주가와 매년 매출 컨센을 다 제시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9월 27일 날 발간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무려 이뮤노반트가 미국 바이오텍 중에 탑픽 기업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왔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닛에서 벌써
이제 시가총액을 10조 원 가까이 올린 상황이고요. 이제 10월 13일에 UBS 보고서가 사실 가장 의미 있다고 보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그림 2번 보시면 이민호반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설명할 때 게임 체인저라고 게임 설명하는 체인저. 거는 최상급 표현이라고 보실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렇죠. 게임 체인징이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급 표현이 바로 베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원래 UBS는 이 이민호반트의 경쟁사인 알제넥스를 굉장히 좋아하던 애널리스트였고 이민호반트의 임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그렸던 애널리스트인데 9월 26일에 이민호반트의 주요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투자 의견도 뉴트럴에서 바이로 변경했고요. 목표 주가도 18달러에서 55달러로 300%를 상향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10월 13일 날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이민호반트는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거의 없어진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의 그 어떤 바이오 파마도 사실 글로벌 증권사가 커버하는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이민호반트와 한올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좀 자세히 드릴 수는 있지만 이 표 한 개로 사실 설명은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트위스트 파이낸셜이나 파이퍼 샌들러, HC 웨인라이트 이런 이제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10조 원 가까이 이민호반트에 대한 가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얼마의 가격을 받아야 되느냐. 이민호반트가 만약에 10조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이익의 차이를 두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익의 차이. 네. 근데 결국은 그 이익은 미래 잠재 순이익이죠. 네, 맞습니다. 퍼죠, 퍼. 맞습니다. 뭐 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미래 이익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퍼 같은 이제 멀티플을 곱해줘서 형성이 되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이민호반트가 10조 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민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익이 얼마 차이 날지만 생각해 보시면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나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락바텀 최소 가격은 3분의 1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적정 가격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목표 주가는 이제 3분의 1 정도 락바텀 가격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민호반트가 만약에 100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했을 때 한 40%는 매출 원가 판관비로 나가게 되고 60이라는 영업이익을 남기게 될 겁니다. 네. 근데 60이라는 영업이익을 이민호반트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매출액에서 약 15%를 한올바이오파마의 판매 금액에 따른 로열티로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를 한올바이오파마에 준다. 그러면 이제 이민호반트는 45의 영업이익을 남기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한올과 이민호반트는 결론적으로 이익이 3배 차이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3배 차이 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민호반트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7조 원에서 6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조 원. 거기서 3분의 1이면 최소 2조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2조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이제 1.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그럼 아직 상방이 남아 있네요. 저는 엄청 높게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민호반트가 지금 왜 락바텀이 3분의 1이냐고 말씀드리면 이민호반트는 현재 유럽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판권만 가지고 있고 그 외 국가에 대한 판권은 아직 한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민호반트의 가치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만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국가가 나머지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조 원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은 그 외 국가의 가치까지 포함해주면 곱하기 1.5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민호반트가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로벌 판권을 모두 가져갔다고 가정하면 15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가능하죠. 거기서 이익이 3배 차이 나는 건 유지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이제 넣어주면 이제 결국은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민호반트 10조 원 대비했을 때 5조 원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적정 가치는 결국은 2분의 1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가 빅사이클이 왔다고 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올바이오파마가 적정 가격 수준에도 못 미치고 락바텀 밑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옆에 경쟁사인 알제넥스의 시가총액을 지금 커버하는 기업들하고 요 투자 의견을 넣어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4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UBS 보고서 보시듯이 게임 체인징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향후에 알제넥스만큼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20조, 30조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한올의 업사이드는 이제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그 어디 쓰는 겁니까? 이 이뮤노반트는? 미국 회사라고. 네, 회사인데 저 기작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겁니까 이게? 아, 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가면역 치료제. 네. 네. 그래서 이 기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림으로는 이제 13페이지에 왼쪽 위에 그림 11번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우리 몸에는 FcRN이라고 하는 항체를 재활용시켜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항체 유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을 때 3개월마다 백신을 다시 맞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 항체가 3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보통 항체들은 반감기가 최대 일주일 정도인데 3개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3개월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그림 11번에 보시는 FcRN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체를 무한히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생성된 항체를 리사이클링 시키는 게 바로 FcRN이거든요. 네. 그래서 FcRN은 항체를 죽이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FcRN에 굉장히 잘 붙는 항체를 한올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우리 몸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항체들은 FcRN에 붙지 못하고 다 분해되고 네. 한올바이오파마의 물질이 FcRN에 붙으면서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항체 레벨이 감소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청 단백질에 결합되면서 알부민이 옮겨줘야 될 호르몬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이나 LDL 같은 물질들이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뮤노반트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높아졌던 이유는 이 부작용을 제거한 그 물질에 대한 임상 결과가 9월 26일에 발표되면서 이뮤노반트가 그날 하루 97%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미국은 그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 6월 달에 이뮤노반트가 3.14달러였거든요. 네. 9월 26일 날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45달러까지. 완전히 동전주에서 그냥 네. 기적적으로 올라 버렸네. 네, 최대 15배가 올라갔었고요. 네. 지금은 한 33달러 정도 유지 중이기 네. 때문에 아직도 10배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앞서서 여러 증권사에서도 게임 체인저,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만큼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언젠가는 적정 가격에 갈 수 있을 거로 한올파마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까?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3배 정도. 네, 이뮤노반트가 10배 오른 거에 비해서 아직 음.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보면 17페이지의 표 4번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음영되어 있는 이뮤노반트의 총 매출 2034년에 33억 달러, 하나로 한 4조 원 정도 최소 벌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건 보수적으로 프로젝션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15%의 로열티를 한올바이오파마가 받는다 그러면 연간 6천억의 현금 흐름이 이뮤노반트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의 가치를 이익의 30배 정도 러프하게 준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6천억 곱하기 30배 하시면은 이제 18조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아, 너무 크게 보신 거 아니에요? 네, 미래를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가능합니까? 보고 있습니다. 야. 물론 숫자로 입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정도 이런 일이 가격을 벌어지면은 그 바이오헬스 전반적으로 상방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겠네요. 네, 저는 새로운 대장주가 한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기대하고 있고 제가 그 근거로 설명드리는 게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16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미래 그 매출을 좀
이제 추정을 했었을 때, 요 HL161이 기존에 부작용이 있던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한 그 매출 컨센을 18억 달러를 잡아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3천억 정도 현금 흐름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서를 작년 5월에 썼었고, 네. 밑에 표 5번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이니탄 이뮤노반트 보고서에 요 HL161의 미래 매출액을 보시면 저랑 숫자가 똑같아요. 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저보다 1년 뒤에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닛 보고서고. 근데 저랑 숫자가 이제 똑같이 18억 달러. 연도는 물론 좀 다르지만 이 제가 전망하는 그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의 현금 흐름이 전혀 이제 이상한 이제 예측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증거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하는 이 수치들이 전혀 뭐 근데 실현 이제 불가능하지 시기가 않다. 2034년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저는 2034년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소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15% 로열티를 받았을 때 한올바이오파마는 매년 이제 수천억의 이익을 남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서 보셨던 글로벌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컨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성공 신화를 제대로 된 성공 신화를 하나 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19페이지 보시면은 이뮤노반트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좀 보실 수 있는데 경쟁사인 알제넥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있었던 곳이 바로 2018년 6월 달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알제넥스가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임상 일상을 발표했을 때 현재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었고요. 이제 FDA 승인이나 적응증 확장 등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5배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뮤노반트가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제넥스는 한 4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뮤노반트가 아직 6, 7조 원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뭐 제가 봤을 땐 5배 이상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뮤노반트는 지금 나스닥에 들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뮤노반트의 원천 기술력은 한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뮤노반트는 한올 물질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분석들이 결국은 한올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근데 한올을 왜 지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냐면 11페이지 가보시면은 한올이 또 전적이 많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안구건조증에 대한 타임라인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최근 타임라인들인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까지도 개인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명성이 안 좋게 퍼져 있었던 부분이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임상 실패를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뮤노반트 기술조차도 2021년도에 부작용으로 임상을 한번 중단했던 적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드디어 이제 2022년 6월 달에 부작용이 없는 후속 물질의 임상 계획을 발표하고 이뮤노반트가 3배, 4배, 5배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네. 올해 9월 달에 140-2번에 대한 임상 결과 그리고 11월 달에 이 임상에 대한 고용량 결과가 모두 발표되면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10배가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한올이요? 아니요, 아니, 이뮤노반트. 이뮤노반트가. 한올은 그렇게 올랐습니까? 한올은 3배 정도. 3배 정도 올랐습니까? 그래서 아직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한올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기대하던 임상 결과나 또는 기술 이전이 나오면 네. 이제 소재 고갈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한올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뮤노반트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는 더 시장에 저평가 시그널이 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 주가 빠졌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테오젠은 현재 2020년 6월 24일 날 이제 2차 계약사하고 4.7조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요게 지금 현재 머크라는 회사의 키트루다라는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공개 계약이어서 이게 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임상 현황상 알테오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피하 주사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22페이지의 왼쪽 위에 그림 2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플랫폼 명으로는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존의 바이오 약품들은 경구제로 투약했다가는 침이나 위액에서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혈관 주사로 투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혈관 주사로 투약했을 경우에 몸 속에서 이제 과도하게 이니셜 버스트라고 하는 혈중 이제 농도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피하 주사로 처방을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도 감소하고 제형이 변경되면서 바이오시밀러도 방어하는 네.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혹시 뭐 여성분들이 좀 흔히들 맞으시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필러들이 보통 피하 밑에서 우리 몸이 지지체를 딱 구성할 수 있게끔 해준 어떤 겔 타입으로 이제 이제 구조를 지지해 주는데 네네. 이걸 일시적으로 분해시키는 물질이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를 약물하고 같이 넣어서 피하를 넣게 되면 이게 혈관 주사에 넣은 것처럼 약물이 흡수가 잘 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전에 피하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볼록하게 이제 보정이 되는데 올라오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흡수가 잘 안 돼서 표시 같은 게 나는데 네. 이걸 같이 섞어서 하면은 그런 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가장 쉽게 예를 드시는 게 벌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침. 네. 벌이 우리 몸의 표면을 찌르고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독이 전신에 퍼지잖아요. 네. 그 독 안에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독이 퍼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걸 의약품에 적용한 게 바로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알테오젠하고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선배격 회사가 바로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할로자임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조 원 정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에서 하고 있는 기술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특허는 각각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할로자임의 특허를 회피해서 알테오젠이 이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에 대한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할로자임이 보여줬던 빈틈을 모두 메우는 특허를 또 알테오젠이 출원하면서 제3의 알테오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할로자임이 키트루다의 경쟁 약물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알테오젠하고 계약이 체결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머크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 전망 보시면 2028년에 40조 원을 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년 안에 5%에 해당하는 그 판매 금액별 마일스톤을 받게 되면 지금 계약되어 있는 7,800억을 알테오젠이 모두 벌어들일 수 있을 걸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3페이지의 아래쪽에 표 4번 보시면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머크의 임상 현황 업데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데 보시면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임상 3상입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0일에 시작됐고 종료 일자가 2024년 9월 23일로 보통 임상 종료 일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 적용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을 이제 임상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앞서서 제일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일 밑에 보시면 최근 10월 25일에 시작된 요 선호도 조사 임상이 종료일자 보시면 2025년 3월 3일이거든요. 우리가 키트루다 SC 3상이 9월에 종료되고 내년 9월에 종료되고 25년 출시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 25년 출시 시점에 맞춰서 선호도 조사 임상이 끝납니다. 이 말인즉슨 임상 3상이 내부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볼수 말을 있겠죠. 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선호도 조사, 네. 임상, 요것도 그건 조금 무슨 의미입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기존에 혈관 주사를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맞으시는 분들이 피하 주사로 변경됐을 때 이점이나 뭐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문조사에서. 네. 예. 또는 피하 주사를 맞다가 혈관 주사로 바꾸신 분들이 불편해진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확인하는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이제 보험사 그리고 FDA, 환자 의료진을 설득하는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시를 앞두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하, 근데 임상 3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선호도 조사 임상을 한 걸로 봐서는 음. 머크 내부적으로는 이미 3상을 성공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이게 만약에 지금 실패한 상황이면 선호도 조사 임상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사실상 제가 보고서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머크하고 이 키트루다에 대한 계약을 이제 천장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이거를 독점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머크로부터 안정적 현금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그게 굉장히 만약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껄끄러워하지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다른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게끔 피하 주사 기술을 넘겨주게 되면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2028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왜냐하면 키트루다에 대한 특허가 2028년에 만료되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시기를 좀 설명드리면 머크는 알테오젠하고 2020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출시하는 시점이 2025년 중순이거든요. 그럼 개발하는데 총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을 시밀러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키트루다의 특허가 끝나는 28년에 출시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올해 아니면 내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에게 넘길지 또는 머크에게 이 품목 독점 권한을 줘서 머크로부터 또 안정적으로 현금을 일으킬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임상을 빠르게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크든 또는 다른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든 결정을 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인데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연말에 휴가니까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작년에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암젠하고 1.6조의 ADC 계약을 체결한 날이 12월 23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알테오젠이 작년에 산도즈하고 바이오시밀러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한 날이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버저비터급으로 또 알테오젠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혹시 KPI가 설정되어 있다면 연말까지도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연말이라 기술 이전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사람도 부지런해졌네요.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다 때려치우고 휴가 가는 게 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는데 중순부터는 또 그냥 내년에 나오나 보다 하고 이제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과거와 달리 지금 잘 주가가 유지 중입니다. 알테오젠 주가 나온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네. 네. 요거는 보니까 지금 꼬리가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꼬리인데 네. 이게 뭐를 반영한 겁니까, 이게? 알테오젠은 사실 공매도에 가장 큰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크하고 계약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한 거를 추정을 한다고요? 계약서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추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도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네. 기업도 비공개 상태인데 이제 알테오젠이 임상 1상에 필요한 CTD 자료를 넘긴 시점에 머크로부터 키트루다 SC 임상이 시작됐고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이 키트루다의 경쟁 제품하고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머크는 키트루다를 할로자임하고 개발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상 개시 시점이나 경쟁사의 계약 조건 등을 봤을 때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정을 하는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머크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상태고 알테오젠도 조용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키트루다로부터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알테오젠이 주가가 반등되긴 하지만 또 그만큼 공매도에 타격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네요. 보통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제 키트루다가 좋은 소식을 내면서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해주고 이제 또 뭐 결국 출시되려면 2025년 아니냐 이러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등락이 반복 중이지만 결국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나 펀더는 지금 점점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코스닥 타픽으로는 알테오젠을 설명드리고요. 네. 코스피 타픽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를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년 전망 자료를 잠깐 설명을 좀 그래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네. 요거는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산업 전망을 보실 때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년은 어떨 것이냐를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 산업 자료 키트루다 유니버스라고 하는 요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제가 내년에 그 제약바이오를 전망하는데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올해 최초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게 최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트렌드가 될 것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올해 가장 최초로 일어나면서 주목받았던 것들을 보려면 일단은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은 무엇이었는가? 올해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네.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은 또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보시고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시면 이제 내년의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앞서 제가 지수 설명드렸을 때처럼 올해 가장 큰 규모의 M&A는 파이자의 ADC 기업 시젠을 56조에 인수했던 부분이고요. 네. 우연찮게도 올해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 또한 요 파이자가 인수한 시젠의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와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요법이었습니다. 네. 네. 이 ADC하고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올해 최초로 승인이 됐고요. 무려 1차 치료제로 방광암 치료제로 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이자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머크 또한 이러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이제 최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무려 이제 다이치 상큐하고 30조 원 규모의 ADC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금만 4조 원을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4조 원이면은 앞서 보셨던 바이오텍을 여러 개 살 수 있는 금액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다이치 상큐의 파이프라인을 사오는데 썼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큰 규모의 M&A, 기술 이전,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의 세 개의 공통 분모가 모두 면역항암제 플러스 ADC였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이제 ADC 관련 기업과 그리고 키트루다 관련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셀트리온. 기업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면역항암제가 현재 FDA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키트루다 유니버스라는 말을 썼냐면 7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1번과 12번이 이제 FDA 승인된 면역항암제 전체 매출액을 좀 각각 따져본 것인데 키트루다 단일 제품 매출 합산액 매출이 나머지 6개 승인된 제품의 합산 매출보다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5등부터는 굉장히 초라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요. 네. 2028년에도 이 추세는 유지됩니다. 보시면은 밑에 그림 13번과 14번처럼 여전히 나머지 면역항암제의 합산 매출보다 키트루다 단일 제품 매출이 더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이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8페이지 그림 15번에 보시는 것처럼 키트루다가 병용요법 승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매출액이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연 20%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병용요법에 대한 승인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17페이지 보시면 이 키트루다와 관련된 면역항암제 전체 병용 임상 현황입니다. 지금 병용 임상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6,800건의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그림 38번입니다. 네. 이 24페이지 그림 38번이 정말 중요한 이제 그림인데 왼쪽이 2021년 병용 임상 현황이고요. 네. 오른쪽이 22년 병용 현황인데 네. 보시면 ADC 병용 임상이 2021년 4.3%에서 2022년 9.9%로 2배가 증가했고요. 회색 동그라미는 이제 표적항암제 병용 라인이고 파란색 계열이 이제 바이오의약품 병용인데 바이오의약품 병용으로 보시면 ADC가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를 상업화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아, 삼바가요. 그쵸.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픽스, 로직스. 바이오로직스.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완전 ADC 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이자 최초의 병용요법인 키트루다 플러스 ADC가 1차 치료제로 계속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많은 이제 병용 투여 임상 약물들을 수주받고 있지만 실제로 상업화되는 물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더군다나 1차 치료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업화 생산물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뭐 전체 바이오 약품 수주 중에 3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상업화되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어서 ADC 사업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지금 오늘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요 지금 산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현대차증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자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상 결과가 이제 33페이지에 보이시는 요 키트루다 플러스 올해 화이자가 56조 원에 인수한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 병용 결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림 54번의 제일 왼쪽에 기존에 머리 빠지는 항암제라고 보시는 이 케모요법이 전체 생존율 중앙값이 16개월인데 키트루다랑 파드셉이라는 ADC가 병용됐을 때 31.5개월로 2배의 유효성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광암에 걸리면 한 15개월 앞으로 남으셨습니다 하는 상황인데 키트루다 플러스 파드셉 병용이 되는 순간 이제 30개월 이상 사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치료제로 바로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유방암, 위암, 뭐 자궁경부암 다양한 암종에서 지금 키트루다 병용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피하 주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자 편의성 개선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주사 환자 대비했을 때 피하 주사는 입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 비용이 빠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유럽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실제 연구 결과고요. 그림 83번 보시면 집에서 병원 도착하는 시간, 도착해서 이제 접수하는 시간, 실제 투약 시간, 투약이 끝나고 원무과 가서 결제하는 시간, 그 다음에 병원을 나서 집으로 가는 시간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한 실제 이제 자료고요. 결론적으로는 피하 주사로 대체했을 때 약가를 제외한 부분에서 비용이 62% 저렴하고 환자 한 명당 1,100만 원을 절약합니다. 네. 그리고 비용 외에도 시간을 이제 116시간 절약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환자 한 명당 1,100만 원이면 이거를 만약에 10만 명이 맞는다. 가정해 보시면 이제 수천억의 그러네요. 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이 올해 6월 달에 디폴트 선언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 피하 주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보험 재정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ADC 플랫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제 이번 전망 자료 이제 이제 결론인데 66페이지 보시면 이게 알테오젠이 ADC를 피하 주사로 만들었을 때 이제 혈중 농도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기존의 ADC 약물을 혈관 주사 넣었을 때고요. 네. 빨간색이 피하 주사로 변경했을 때인데 파란색 약물 같은 경우에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넘게 됩니다. 그래서 ADC 약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작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을 적용했을 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한선까지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ADC가 부작용이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키트루다 플러스 파드셉 ADC 제품과 같은 이런 1차 치료제로 들어가는 ADC 제품들이 피하 주사로 변경돼야 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키트루다는 피하 주사로 맞고 ADC는 혈관 주사로 맞으면 결국 환자는 입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 앞서 보셨던 그런 1,100만 원 그리고 116시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ADC도 SC로 맞게 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
키트루다 플러스 ADC가 이제 표준 치료요법이 된다면 네. ADC도 SC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산업 전망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 트렌드는 결론적으로 키트루다 플러스 ADC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진입하면서 트렌드가 굉장히 네. 이제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그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서로 네. 협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력 관련된 부분이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연내에 몇 건씩 좀 나와주길 바랬었는데 그렇죠. 상장사 중에서는 올해 종근당이 네. 이제 심방세동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노바티스하고 1.7조 원 계약 규모로 체결을 했고 계약금을 1,030억 원 네. 받은 상황이고요. 네. 또 비상장사인 오름 테라피틱스가 이 단백질 분해 ADC 기술을 가지고 BMS하고 이제 1,300억 원 계약금을 받으면서 두 건의 계약이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로 바이오텍에서 기대했던 기술 이전은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어서 좀 잘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 달에 자금 조달이 힘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파두 사태처럼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이런 좀 기준들이 네. 굉장히 지금보다 더 엄격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감사 보고서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월에 바이헬스 지수가 별로 안 좋겠네요. 아마도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3월 달은 상장 폐지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속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월 달엔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약하고요. 4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셀트리온의 3사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증설을 지속하면서 감가상각이 이제 많이 되던 상황인데 감가상각 비용 대비했을 때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익률도 커지는 모습도 내년에 그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장주가 가야 나머지 바이오텍들도 따라서 또 상승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내년에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 2023년에도 바이오에서 결국 사이클이 오지 못했고 결국 24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점 더 기대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합쳐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금년에 눈여겨볼 만한 임상 결과, 뭐 M&A 기술 이전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꼽으시고 내년에는 또 어떤 게 뜰 것 같아요? 아, 네. 뭐 이번 산업 자료에서 제가 사실 거의 이제 질문을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모든 정리해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임상 결과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M&A와 기술 이전 모두 이제 면역 항암제 플러스 ADC 병용 ADC. 네. 요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결과가 이제 막 발표된 것이지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ADC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키트루다와 가장 연관 있는 라이트오젠과 같은 기업들도 이제 드디어 매출로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이제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년도의 주가 전망도 한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잠깐 일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공장 증설이 되고 나서 사공장 감가상각이 먼저 발생되고 매출은 이제 본가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1년 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매출이 나중에 붙으면서 이익에 대한 성장 속도가 지금 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공장의 본가동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할 때쯤이면 또 오공장에 대한 가동이 돌아가면서 감가상각이 다시 발생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여서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바이오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우리 이제 감가상각 비용은 제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평가는 밸류에이션은 에비타로 보자. 에비타로 보자. 이렇게- 저수익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에비타로 보자라는 시각이 또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사 합병이 이제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이제 내부 거래에 대한 이슈들이나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ESG 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셀트리온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본업 가치 플러스 ESG 측면에서 이제 기업의 그 구조가 깔끔해지는 깔끔해지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바이오시밀러 멀티플로만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합병 이후에 멀티플이 똑같이 30배 이상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올라가고 또 셀트리온이 올해 박스터 바이오 솔루션스라고 하는 mRNA CMO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무려 그 기업 가치를 5.3조 원 규모로 인수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본업 가치 플러스 만약에 셀트리온이 박스터 바이오 솔루션스 외에 다른 미국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거기서 또 멀티플을 30배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셀트리온이 또 CMO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전반적으로 이제 본업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 나머지 바이오텍들도 4월 이후에 자금 조달 이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작년에 유상증자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던 바이오텍들이 자금 조달 이슈를 오히려 벗어나는 그림이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뢰도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이면은 뭐 지금 다소설이 또 뭐 미국의 금리나 네, 시기도 뭐 상반기, 중반기 그쪽 맞습니다. 뭐 뭐 치고 금리나 있잖아요. 5월부터 될 거다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때가 또 딱 바이오 학회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겹쳤네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좋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는 이렇게 그 터널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생 하는데 터널의 끝이 저 멀리서 조그만한 점이 하나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극복을 하셔서 아마 아까 들으셨지만 내년 이제 4월, 5월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도 겹치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하실 때도 참고하셔서 꼭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엄민용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195차 현병원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